예, 오늘은 한 주간의 이슈뿐만 아니라 최근 이 시장과 관련이 있는 여러 분야에 대한 이슈들을 한번 도식화해서 단기 그리고 중기, 장기에 이르는 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단기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기간을 보통 단기라고 하느냐라고 봤을 때 이게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아파트라는 건축 사업을 했을 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짧은 시간 안에 짓더라도 최소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단기 시장은 이 공급이 바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정도의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짧은 시간을 가지고 단기 시장이라고 봤을 경우에 이 단기 시장에 있는 이 수요 부분에 대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금융입니다. 이 금융은 다른 말로 부채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단기 시장에서는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아주 비탄력적으로 서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시장 가격이 수요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높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것 이외에도 이런 매수 심리가 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로 또 작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 있는 시장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금융이 큰 폭으로 계속해서 쪼여지는 듯한 모양새가 작년 연말부터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코로나로 작년 한 해 전 세계가 무지막지한 돈을 풀어댔는데 그 돈이 어쨌든 누군가에게 귀속되는 부채란 말이죠.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귀속되는 부채를 정부가 지어갔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계 부문에서 늘어난 부채가 가장 급합니다. 그래서 이 가계 부분에 대한 부채가 이 사회에 들어가는 소비라던가 투자로 돌지 않고 계속 자산 시장 속에 적립만 되는 형태로 가격만 상승을 시키다 보니까 금융위원장께서는 금융 불균형이라는 단어로서 이를 설명을 하셨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오늘은 기준금리를 0.75%로 동결을 했지만 어찌됐건 이미 한번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추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단기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단기 시장 가계부채로서 계속해서 쌓이는 이 부채를 계속해서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와 반해서 수년 동안 지금 서울 수도권을 위시한 전국적인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 시장에 탑승하고자 하는 매수 심리가 유지가 됐었단 말이죠. 또 최근 들어서는 아주 젊으신 20대까지도 작년부터 올해 이르기까지 이 시장에 많이들 탑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매수 심리는 아주 강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금융이 전체 수요 중에서 한 5 정도를 깎아냈다면 매수 심리가 전체 수요의 한 10 정도를 플러스를 시킨 그런 형국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보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매수에 대한 심리가 꺾였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매수 심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 그래서 파시려는 분들이 급하게 뭔가 집을 처분해야 될 만한 일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한정된 매물 속에 거래가 한 건씩 일어나면 가격은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는 형태가 서울 수도권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고 다만 이게 거래량 폭발적인 증가와 더불어서 다시 한번 점프를 하기에는 이 수요에 들어가는 금융이 많이 부족한 상태다. 오히려 금융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시장에서는 급격한 하락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다시 한번 점프를 급격하게 작년처럼 한다고 예상할 수도 없이 몇 년 동안 혹은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1, 2년 정도까지는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고점에서 계속 지켜지는 가격이 그런 정도의 수준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중기로 넘어가서 5년 내지 한 10년 정도의 장을 봤을 때 이 수요에 있어서 금융 및 매수 심리는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겠지만 또 하나의 변수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과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매출이 성장을 하고 또 돈을 벌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근로하는 근로소득자들에게도 연봉을 계속해서 인상시켜주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호경기 시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경제 성장률이 뭐 1년에 5%, 6%씩 중성장 이상 고성장까지 흘러가게 됐을 경우에는 이 소득 증가로 인한 매수 심리가 굉장히 불타오르게 될 수도 있단 말이죠. 또 그로 인해서 계속 매수 심리가 늘어나다 보면 어찌됐건 가격은 폭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조금 잠재워주면서 누구에게나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신축에 대한 공급입니다. 그래서 단기 시장에서부터 준비되어 왔었던 혹은 분양되어 왔었던 이런 분양
물량들이 공사 기간을 거치고 중장기에는 중기까지 가버리면 이제 입주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의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뭐 토지 보상까지도 안 끝난 단계지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 2027년 내지 8년 정도가 되면 그래도 수많은 이런 신도시 입주 물량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지면서 중기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을 결정을 짓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코로나를 완전히 극복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년도의 성장률이 기껏 해봤자 2.6% 내지는 2.8% 정도 수준밖에 안 됐었다는 거죠. 이건 역시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그리고 무역 전쟁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계속 침체가 되어왔고 또 17년 3분기 이후부터는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었던 그 시기가 이제 코로나 오기 직전에 우리나라의 형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코로나를 극복을 하더라도 이 중기 시장에서의 가격을 폭등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장기 시장으로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 인구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라고 하는 것은 어찌됐건 10년 이상의 장기간을 이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거대한 변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과거 한 10년, 15년 전에 가장 단가가 높았었던 평형대는 50평대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단가는 가장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평단가가 높고요. 또 이런 작은 평수들, 그중에서도 가장 폭발적인 상승률을 지닌 것이 바로 20평대 내지는 30평 초반대거든요. 이런 평수들이 가장 상승률 추이가 높게 나타나는 점이 장기 시장에서의 이런 인구에 대한 변화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지금 앞으로 우리가 겪을 시대는 이보다도 더 작아지는 이보다도 더 가구 구조 자체가 축소되는 시기를 우리가 겪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서 투자를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단기 시장에서 내가 만약 능력이 있어서 단기 차익을 보고서 빠져나올 자신이 있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도 얼마든지 단기 차익을 볼 수 있는 상품 형태로 가는 게 맞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세금이라는 가장 강력한 규제로 우리가 단기 차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제한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때는 이런 중장기 시장까지 고려한 형태의 상품 그리고 중장기 시장의 인구 이동, 인구 변화까지도 고려한 지역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선별을 해서 투자를 해야지만 우리의 투자 리스크를 많이 낮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보다 더 자세하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들은 제가 내일과 모레 있는 세미나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미리 전화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